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인 엘리제는 금발의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한눈에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녀의 인생은 어린 시절부터 평탄하지 않았죠. 그녀는 1981년 브라질 남부에 위치한 작은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면서 이모와 함께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모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제는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식당 서빙부터 옷가게, 공장 일용직까지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였죠. 이 와중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간호보조 인력으로 일했을 정도로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냈다고 해요. 그럼에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엘리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좀 시간적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성인이 된 후에는 이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바로 독립을 했고 고향을 떠나 상파울로로 향합니다. 여기서 상파울로는 브라질에서 가장 큰 도시로 금융, 산업,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기회를 찾아서 상경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죠. 엘리제 또한 꿈에 부풀어서 상파울로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핑크빛 미래만 가득할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상상과 너무나 달라요. 생계는 여전히 막막했고 오히려 일은 더 구하기 어려워요. 매달 월세를 내기도 빠듯하더라고요. 심지어 최근 일하던 일자리마저 잃고 완전히 낙담한 그때 한 친구로부터 일거리 하나를 소개받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온라인 에스코트 서비스였습니다.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인터넷에 자기 프로필을 올리고 고객을 받으면서 성매매를 하는 이른바 콜거리를 제안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죠. 하지만 당장 월세마저 밀려있는 상황에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엘리제는 예쁜 외모를 가졌고 성격도 굉장히 밝은 편이었어요. 금세 고객들을 모으게 되면서 확실히 경제 상황이 금방 나아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일을 하면서 인생을 바꿔줄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마르쿠스 마츠나가였습니다. 네, 이 사람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브라질의 유명 식품기업인 요키의 창업자 유이 마츠나가의 손자이자 기업 후계자로 어린 시절부터 막 언론의 관심을 받아왔던 사람이죠. 엘리제는 마르쿠스를 고급 고객으로 처음 만나게 됩니다. 당시 그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 엘리제를 본 순간 사랑에 빠지게 돼요. 이후 둘은 반복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됐고 얼마 안 가 단골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네, 두 사람은 연인이 된 거예요. 그 뒤로 마르코스는 애인이 이 콜걸리를 그만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고 관계가 점점 진지해지더니 이 만남이 무려 1년이나 이어집니다. 그리고 끝내 마르코스는 본처와 이혼을 했고 엘리제와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렇게 식을 올린 두 사람은 비교적 평범한 부부의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게 맘처럼 쉽지 않았죠. 아무래도 재벌 2세와 전직 콜걸의 만남이다 보니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불륜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들을 보는 시선이 달가울 리가 없었죠. 그래서였을까요? 마르쿠스와 엘리지는 좀 더 안정적인 가정을 더욱 갈망했다고 해요. 네, 생각해보면 서로 바람 펴서 만난 거잖아요. 근데 안정적이다 보다 논하는 게 좀 모순적이긴 하죠. 어쨌든 그들은 아이를 갖는 것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시도해도 이게 뜻대로 되질 않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은 없었고 결국 부부는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갖기로 합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2011년 11월 예쁜 딸을 출산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부부 앞길엔 꽃길만 가득할 것 같았죠.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난 2012년 5월 21일, 상파울로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오면서 이 가정의 행복은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제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하더니 연락이 안 돼요. 회사에도 출근도 안 했고요. 이 전화를 건 신고자는 다름 아닌 엘리제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틀 전인 5월 19일, 늦게 퇴근한 남편과 말다툼을 했고, 그가 기분이 잔뜩 상해서는 나 출장 간다! 이 말을 남기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로 아예 연락두절이 되고 맙니다. 첫째 날은 그냥 그러다 쳤어요. 나도 기분 상했으니까 열 좀 식혀야지 넘어갔죠? 하지만 그 다음날까지 연락이 없자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고, 회사와 시댁에까지 연락을 해보는데 다들 남편 마르쿠스 행방을 모른대요. 순간 불길한 기분이 들어서 곧장 실종 신고를 했던 거죠. 경찰은 즉각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마르쿠스가 워낙 고위층이었던 만큼 혹시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가 진행됐죠. 혹시 원한에 의한 범행이 아닐까 주변을 탐문조사했지만 주변 지인들 모두 마르쿠스는 온화한 사람이라서 아무에게도 미움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렇게 단서 하나 없이 수사에 진척이 없던 그때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전해지는데요. 실종 신고가 들어오고 약 일주일 정도 지난 5월 27일, 상파울루 외곽의 작은 시골 동네에서 한 주민이 낯선 물건 하나를 발견합니다. 숲풀 사이에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고 곧장 신고하게 되죠. 그렇게 도착한 경찰이 가방을 열어보는데 그 안에는 절단되어 있는 사람의 다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 토막의 절단면이 너무 깔끔한 겁니다. 출혈이 거의 없을 정도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들도 이게 뭐 인형인가 싶었대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날 근처의 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하게 생긴 가방이 하나 더 발견됐고 그 안에는 사람의 몸통과 절단된 팔이 들어있었죠. 하지만 머리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신원을 밝혀낼 부위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시신에 독특한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일단 팔의 절단면 또한 비정상적으로 정교했어요. 그리고 손톱과 발톱이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었고 고급 수트 차림에 속옷도 새 것처럼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평범한 인물 같아 보이진 않았죠. 얼마 안 가 머리마저 발견됩니다. 그렇게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는데 그는 바로 실종됐던 마르쿠스였습니다. 이 사실은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모두들 좌절했죠. 그 중에서도 아내 엘리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전날에 부부싸움을 한 뒤였잖아요. 그날 싸우지만 않았다면, 차라리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다면 하는 죄책감에 더욱더 괴로워했다고 해요. 이제 이건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서 피해자 마르쿠스의 마지막 행적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아내 엘리제에게 당일 있었던 일을 더욱 상세하게 질문했죠. 근데 이때부터 그녀의 행동이 좀 이상해집니다. 약간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어긋나는 느낌? 예를 들어서 마르쿠스를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 저녁 먹고 7시였다. 아니 애 재우고 9시였다. 사실 완전 늦은 새벽이었다. 자꾸 바뀌는 겁니다. 경찰이 점점점 막 질문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예 답변을 피해버려요. 그냥 남편이 화내고 집 나갔고 나는 모르겠다. 행적을 전혀 모른대요. 처음에 경찰들도 이 충격이 너무 커서 기억이 잘 안 나나 보네 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니까 수사팀도 답답했죠. 결국 이들은 사람보다 좀 더 확실한
아파트 CCTV 영상을 먼저 확인하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해요. 자, 실종 당일 자정쯤에 남편 마르쿠스가 아닌 아내 엘리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더라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어요. 그렇게 총 3개의 여행 가방을 옮겼죠. 근데 이 가방의 디자인이 너무 낯이 익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피해자가 담겨있던 그 가방, 그거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심증이에요. 그저 우연히 같은 브랜드의 트렁크를 가지고 있었던 걸 수도 있죠. 경찰은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엘리제의 사건 당일 휴대폰 위치 기록을 확인하는데 이게 시신이 발견된 그 외곽 지역과 정확히 겹치더라고요. 이거 너무 수상하죠?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제를 경찰서로 불렀고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그녀를 압박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부인을 하더니 경찰이 하나씩 근거를 들이대자 점점 그녀의 말이 줄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푹 떨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남편을 죽였어요. 와, 이거 시신 발견된 후에 보였던 이 모습이 다 연기였던 거예요. 이 여자 진짜 보통이 아니죠. 근데 이때 엘리제가 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요. 이게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래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고백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엘리제가 밝힌 정황은 이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이 가득했던 이 부부 사이에 사실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직 콜걸과 재벌 이세라는 파격적인 만남으로 두 사람은 모두의 관심을 받게 됐죠. 이 주변 시선 다 떠나서 그냥 사랑 하나로 결혼을 강행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천년회로 할 것 같던 이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말수가 점점 줄었고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져요. 전에는 6시만 땡 치면 바로 집에 오더니 기본 10시, 12시에 거의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엘리제는 남편이 변한데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마르쿠스의 불륜 사실을 알게 돼요. 그녀는 너무 충격받았죠.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 헤어지자 남편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이때 임신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마르쿠스는 태도가 확 바뀌어요. 아내에게 그간 내가 소홀했다,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막 용서를 구했죠. 사실 엘리제 또한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이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죠. 실제로 이때부터 그의 행동이 확 바뀝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모두의 축하 속에 부부는 예쁜 딸을 출산하게 된 거죠. 이렇게 상황이 정리되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012년 5월에 엘리제는 잠시 원래 살던 고향에 내려가게 됩니다. 남편이 바쁘다 보니까 육아는 거의 아내의 몫이었고 이게 반년이 넘게 이어지니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네에 가서 육아 도움도 좀 받고 쉬고 오기로 했던 거죠. 하지만 몇 주 집을 비우려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요즘 남편의 행동이 또다시 변한 것 같았거든요. 자기가 없는 사이에 또 다른 여자를 만날 것만 같았죠. 그래서 이때 2번째 사설탐정을 고용합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와서 이모와 시간을 보내던 그때 고용한 탐정에게서 연락이 오는데 사모님, 증거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온 사진과 영상은 충격적이었어요. 마르쿠스가 다른 여성과 너무나 친밀하게 있더라고요. 게다가 두 사람은 호텔에 들어갔고
하룻밤을 묵고 나오기까지 해요. 엘리제는 이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아니, 아이까지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녀는 충격에 휩싸여서 부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자마자 막 분노를 쏟아냅니다. 증거를 들이밀면서 그를 추궁했던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격렬한 말싸움이 이어졌죠. 그리고 이때 마르쿠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의 뺨을 내려쳤다고 해요. 엘리제의 말에 따르면 남편의 폭력은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었대요. 종종 자기 맘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자신에게 폭행을 저질렀다고 했죠. 이 순간 그녀는 충격과 공포심에 남편을 피해 방으로 도망칩니다. 이때 마르쿠스는 멈추지 않았고 아내를 따라가며 폭언을 쏟아내요. 야, 너같이 콜거리나 하던 여자가 내 딸을 제대로 키우기나 하겠어? 애는 내가 키울 거니까 니는 다시 총구석으로 꺼져. 엘리제는 이 말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바람, 폭행 이런 것 다 견딜 수 있었지만 딸과 자신의 숨기고 싶은 과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남편의 이 말이 도화선이 돼서 그녀의 감정은 폭발했고 옆에 서랍 안에 있던 권총을 꺼내듭니다. 그리곤 남편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죠. 그렇게 마르쿠스는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후 엘리제는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시신을 절단합니다. 그리고 토막을 여행 가방에 나눠 담았고 하나하나 유기했던 거죠. 그녀의 말에 따르면 당시 자신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고 해요. 하지만 이걸 그대로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진술과 실제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로 충동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시신에 남은 흔적을 보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측면을 피격한 걸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마르쿠스 몰래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조준했고 방아쇠를 당긴 걸 시사해요. 심지어 그에게서 방어운이나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몰래 쏜 게 확실해 보였죠. 두 번째로는 시신의 훼손 상태가 논란이 됩니다. 절단 부위가 상당히 정밀했고 출혈도 거의 없어요.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정교함은 해박한 해부학적 지식이나 또 실습 경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그녀가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기는 했죠. 하지만 당시에 단 한 번도 수술을 한다거나 실제 해부를 하는 등의 이런 시신 처리에 도움될 만한 업무는 한 번도 투입된 적이 없대요. 게다가 단순히 감정이 폭발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체계적이고 침착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이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냐라고 의심했던 겁니다. CCTV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정황 증거, 마지막으로 엘리제의 자백으로 그녀는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돼요. 그리고 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16년, 엘리제의 재판이 열리죠. 검찰은 시신을 잔혹한 방식으로 훼손한 점, 또 부검 결과 피해자에게서 방어의 가능성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이거는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고 그녀에게 중형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엘리제의 측은 자기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정당방위로 그녀를 살해한 거래요. 하지만 여론은 냉담했습니다. 자, 아무리 그녀의 말이 사실이어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고 한들 사람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 행위는 도를 넘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녀는 19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모범소로 복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엘리제의 자백은 진심에서 비롯된 걸까요? 아니면 가명을 염두에 둔 그저 전략적인 선택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 말대로 우발적인 범죄는 맞을까요? 피해자 마르쿠스의 지인들은 말합니다.
그는 매우 온화하고 단 한 번도 폭력적인 성향을 내비친 적이 없다고요. 여전히 이 사건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엘리제만 알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 미스터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터리 디바메이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작은 도시인 브룩필드는 쇼핑, 다이닝, 엔터테인먼트까지 즐길 거리가 많은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너무 붐비지 않아서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도 유명하죠. 그러던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자정, 브룩필드에 위치한 주택단지에 웬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 고요한 공기를 뚫고 들려오는 소리에 한 남성이 잠에서 깨게 됐죠. 근데 그게 약간 쿵쿵 거리는 마치 큰 가구를 옮기는 듯한 소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자려고 하는데 원래 한번 소리 꽂히면 더 크게 들리는 거 아시죠?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들리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바로 옆집에서 나는 것 같더라고요. 와, 근데 지금 오밤중에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아마 옆집은 비어있을 텐데? 이 이웃집에 사는 사람은 매들린 와그너와 그녀의 룸메이트,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집은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매번 비어있거든요? 심할 때는 목요일 밤부터 주말까지 쭉 비어있기도 하고요. 매들린의 룸메이트는 매주 주말마다 본가에 가고 혼자 집에 있는 걸 싫어하는 매들린은 그동안 다른 친구 집에서 지내고 와요. 근데 지금은 금요일 밤이니까 사실 시간상 비어있는 게 맞는 거죠. 뭔가 수상함을 느낀 남성은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밖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딱히 이상한 점은 없어요. 단 한 가지, 매들린 집 앞에 세워진 낯선 검은색 토요타 SUV 차량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브룩필드는 인구가 6,000명 정도 되는 소도시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민들끼리 서로서로 다 알고 지내요. 그래서 주말마다 매들린의 집이 비어있다는 걸 알았던 거고요. 근데 이런 동네에 낯선 차량이 보인다? 사실 이건 더욱 흔치 않은 일이에요. 남성은 해당 차량의 주인이 인근 주민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좀 수상하기는 해도 처음 보는 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을 부르는 게 사실 좀 그렇잖아요. 게다가 어느새 들리던 그 소음도 멎었고요.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아마 별일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 다시 잠에 들게 됩니다. 그렇게 일요일인 11월 18일, 매들린의 룸메이트가 집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현관문이 그대로 열려있더라고요. 룸메이트는 사실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매들린은 평소 집에 혼자 있을 때 문을 꼭 잠그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집을 나설 때도 몇 번이나 확인하고 집을 나서는데 그 매들린이 실수로라도 문을 열어둘 리가 없어요. 매들린 혹시 집에 있어? 왜 문 안 잠궜어?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혹시 자나? 하고 그녀의 침실로 들어가 보는데 눈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매들린이 침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 그녀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룸메이트는 즉시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가 시작됐죠. 부검을 해보니까 매들린은 심한 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리고 또 준기로 머리를 가격당해 살해당한 걸로 밝혀져요. 이웃집 남성이 들었던 쿵쿵거리는 소리는 아마도 그녀가 폭행을 당할 때 들렸던 소리로 추정이 됐죠. 매들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룸메이트가 집을 나선 15일, 그러니까 목요일 밤입니다. 경찰이 막 이것저것 룸메한테 물어보고 있을 때 이웃집 남성도 자기가 밤사이 들은 소음과 또 집 앞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토요타 SUV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돼요. 근데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룸메이트가 정말 사색이 됩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하는데 그 범인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녀가 지목한 용의자는 피해자 매들린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한국인 남성 김성근이었습니다. 사실 매들린이 혼자 집에 남는 걸 꺼리고 또 문을 꼭꼭 잠그는 이유도 모두 그 김성근 때문이에요. 그녀는 남편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김성근의 소유 차량이 사건 현장에서 목격된 그 검은색 도요타와 동일한 모델이라는 점과 매들린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 등 좀 미심적인 부분도 많았거든요. 근데 둘이 부부였던 거잖아요. 애초에 왜 이혼을 하게 된 걸까요? 사실 이유는 전부 김성근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이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상습적으로 매들린을 폭행해왔고 이를 참다 못한 그녀가 강제 이혼 소송을 걸어뒀던 겁니다. 매들린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곧바로 군에 입대했어요. 그리고 몇 년간 직업 군인으로 복무를 하다가 하사로 전역을 했죠. 그리고 일을 쉬던 중에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김성근을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둘이 살던 위스콘신주는 한국인이 흔치 않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전혀 다른 그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김성근과의 대화를 시작했죠. 근데 둘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배경을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까 점점 서로에게 호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김성근의 고백으로 둘은 연인이 됩니다. 근데 이때 작은 문제가 생겨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인데 김성근의 비자 만료가 다가오면서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갓 사귀었는데 진짜 생리별하게 생긴 거죠. 얼마나 떨어지기 싫어요. 그때 둘이 생각해내는 해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결혼이에요. 사실 이게 좀 성급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둘은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건데 그냥 좀 서두르자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두 사람은 2016년도에 혼인신고로 부부가 되었고 김성근의 비자 만료도 미룰 수 있었죠. 근데 이때 혼인신고만 한 상태예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둘은 브룩필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콩달콩 핑크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았죠. 하지만 그 기대도 잠시, 얼마 가지 않아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느 날 부부의 집으로 카드 명세서가 도착했고 매들린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봤죠? 그랬더니 한인타운 술집, 한인타운 클럽 이런 곳인 거예요. 당연히 매들린이 쓴 건 아니었고요. 알고 보니까 모두 남편이 쓴 돈이었어요. 아니 유흥에다가 돈을 쓰다 아내 카드에까지 손을 댄 거죠. 매들린은 김성근이 집에 오자마자 이 일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왜 내 카드 함부로 썼냐, 이거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다툼 정도였던 싸움이 나중에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져요. 그리고 감정이 격해진 김성근이 순간 아내의 뺨을 내려칩니다. 당황해서 굳어버린 그녀를 마구잡이로 폭행하기까지 해요. 근데 이 정도가 좀 심각했어요. 매들린이 제발 살려달라고 빌 정도였죠. 그렇게 그녀가 비니까 그제야 폭행이 멈췄고 이 갑작스러운 남편의 폭력에 매들린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와 헤어지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김성근이 무릎을 꿇고 진짜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진짜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라면서 또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 보여요. 사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막 매달리는 모습에 매들린은 마음이 약해져서 그를 용서해줬죠. 그렇게 첫 폭행 사건은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이때 이후 둘의 관계에 좀 변화가 생깁니다. 김성근이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았죠. 그래서인지 매들린은 최대한 결혼식만큼은 미루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 결국 한국에서 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김성근의 부모님의 압력이 컸습니다. 아니 혼인신고는 좀 급하게 했다 해도
아무리 그래도 식은 올려야 하지 않겠냐 라면서 둘을 설득한 거죠. 하지만 매들린은 더 이상 그와의 결혼에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른들이 진짜 계속해서 부탁하니까 좀 떠밀리다시피 식이 진행된 겁니다. 결혼식 이후 매들린은 좀 혼란스러워했어요. 약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느낌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미국으로 돌아온 9월의 어느 날, 부부는 결혼식을 마치고 미국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됐어요. 다들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모두 모인 자리였고요. 근데 이때 김성근이 아내에게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야, 너 2잔 이상 마시기만 해봐라. 근데 사실 한국에서 한참 스트레스 받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 거잖아요. 매들리는 진짜 막 애들하고 신나게 수다 떨다가 무심코 3잔을 마시게 됩니다. 이때 아차 싶었지만 남편이 그 자리에서 딱히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괜찮겠지 싶었죠. 하지만 이거는 큰 오산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의 분노가 시작돼요. 근데 매들린도 진짜 억울하잖아요. 지는 맨날 맘대로 내 카드 쓰면서 아니 나는 겨우 그 술 한잔 마신 거 가지고 이러는 게 솔직히 이해도 안 됐고요. 야, 너나 내 카드 쓰지 마라. 다시금 재정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어진 싸움 끝에 매들린은 야,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김성근은 너 이혼할 거면 우리 부모님한테 결혼식 비용 전부 보상해라 라면서 막 협박을 했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또다시 아내를 폭행해요. 배, 등, 온몸을 막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매들리는 진짜 이러다가 자기가 죽겠다 싶었어요. 막 도망을 치려고 했죠? 그러자 그녀를 붙잡아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까지 합니다. 그 상황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매들린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고 이걸 확인한 친구가 부부의 집으로 찾아와서 그녀를 데리고 집을 나오게 됩니다. 이때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김성근은 살인미수, 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돼요. 그 후에 매들린은 결국 강제로 이혼 신청을 한 후에 부모님이 계신 미네소타주로 이주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김성근 면회를 가게 되는데 남편이 자기가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 제발 한 번만 만나러 와달라고 엄청 빌었거든요. 근데 사실 부른 이유는 사과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합의를 부탁하려고 한 거였어요. 경찰은 계속해서 남편이 폭력성도 높고 진짜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합의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녀를 말렸죠. 하지만 매들리는 감옥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이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남편이 무섭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랑하기도 했거든요. 김성근이 감옥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합의를 고집하게 됩니다. 이 덕분에 그는 15,000달러, 그러니까 약 2천만 원 정도를 내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고요. 경찰은 김성근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가 매들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후에 전자발찌를 채워서 감시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김성근은 강제 이혼 신청에 대해서 전해 듣고는 크게 분노했어요. 그리고 2018년 11월 약간 화풀이로 부부 공동 명의에 있던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자신의 개인 계좌로 옮겨버립니다. 매들린이 좀 열받아 하길 바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더더욱 복수심으로 불타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아내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던 거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그 전자발찌 있었잖아요. 대체 어떻게 매들린한테 접근한 거죠? 자, 담당 수사관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김성근의 전자발찌에서 무단 경보음이 울리기는 했어요. 근데 바로 그에게 연락을 했더니 김성근이 자기 생각에는 이 전자발찌 배터리에 문제가 생긴 것 같대요. 그래서 담당 수사관은 거기에 집에 방문해서 임시로 배터리만 교체했고 그럼 며칠 후에 새 전자발찌로 교환합시다 라고 하고 돌아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건 당일 그의 행적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냥
그냥 배터리 때문에만 경보 울렸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경찰은 김성근의 전자발찌를 바로 입수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조사를 했고 거기서 GPS가 훼손된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정밀 분석 결과 사건 당일 매들린의 집 반경 400m 이내에 그가 있었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정황 증거는 잡은 거잖아요. 김성근을 조사해보기 위해서 다시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누군가를 심하게 폭행했을 때 생길 법한 찰과상과 또 타박상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게다가 그의 핸드폰 검색 기록도 좀 수상했는데요. 전자발찌 벗기는 법, 동맥출혈, 목을 칼로 찔렀을 때 등 살인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검색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11월 20일 그의 자백을 받아내면서 김성근을 아내 매들린 살해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근데 웃기는 게 자기가 자수를 하면서 나는 가족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법으로 처벌을 받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완전히 기각됐고요. 김성근에게 적용된 혐의는 한 건의 1급 살인죄, 또 2건의 중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약 2년에 걸친 길고 긴 재판 끝에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김성근이 한국법으로 처벌받고 싶어한 이유를 좀 왠지 알 것 같아서 좀 씁쓸하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정 내 폭력, 가정 내 살인 사건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제 중 하나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또 다른 국가들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가장 마음이 편해야 하고 또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곳에서 이런 끔찍한 폭행과 살인이 벌어진다는 게 참 속상할 뿐입니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빨리 그의 전자발찌의 수상한 행적을 알아차리고 한 번이라도 확인을 했다면 이 범죄를 막을 수 있진 않았을까요? 수도 없이 자신을 괴롭게 한 사람이었지만 남편이라는 이유로 또 가족이라는 이유로 여러 번 용서를 베풀고도 결국엔 그의 손에 살해당한 매들린, 그녀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였습니다.